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1단원 기출문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고,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됐구나. 좋아요.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상 문제 보실 텐데, 요즘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은 이해 위주로 조금 좀 난이도 있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서 또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철저하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19페이지고요. 1번 문제 보시면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 법령상의 주택 문제는 13회 이전 이렇게 이제 나온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핵심은 잡고 있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주택 이야기를 할 때 몇 층인지, 몇 개층인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 1층에 대한 층수 포함 여부.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요거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기본 그 기출문제를 하면서 층, 계층 이야기는 해봤고요. 1층 층수 포함 여부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다, 아연. 여기 있는 다 가구나 다세대, 다 가구나 다세대는 1층에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있겠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러면,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하고 연립은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와 연립은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피로티 구조로 해야 되겠죠?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중주택 우리가 이제 단다다공, 아연다기 하면서 요거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중이죠. 다중주택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거는 층 계층할 때 3층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그죠? 3층이야. 연면적으로 하고 330제곱미터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 다중은 이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또 다세대, 연립, 요 부분인데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제 요 둘 차이는, 요렇게는 요거 이제 단독이고, 요건 이제 공동이죠. 공동주택. 요거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층 이야기 할 때, 다가구는 3계층이에요. 다세대는 4계층입니다. 다세대는 한 개동 바닥면적의 합계, 각바합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이 다세대 하나만 잘 정의해 놓으시면, 다가구는 요 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면적이 같습니다.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하고 다세대는 어떻게 차이 나느냐면, 요거는 층이 같아요. 대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계 66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같다. 요건 요게 같고, 요건 요게 같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3번이 정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아파트는 5계층 이상입니다. 5계층 이상. 그래서 이제 5계층 이상 되는 게 나머지 비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숙사는 공동취사 50% 이상만 공동취사를 하면 이게 이제 기숙사 범죄에 들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 얘기하면 51%가 공동취사하고 49%가 개별취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기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이제 기숙사. 럭셔리 기숙사가 이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건축법령, 주택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 부분이 있다라는 거 1번에 나와 있고, 자, 2번 또 5번 요 얘기가 이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래서 1층 층수에 대한 포함 여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2번 보시면 아파트와 연립. 아파트와 연립의 경우는 1층 전부를 비롯해 주로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층을 제외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5번 보시면 다세대는 1층에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잘못돼 있죠. 그죠? 이제 답은 이제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요 지문을 좀 더 이제 응용을 해서 뭐 거기까지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뭐 이게 정리가 되셨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또 기억을 하셔야 돼. 이제 정말 이제 심화의 심화죠.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준을 나누잖아요. 이 기준은 이거고 이 기준은 이거잖아요. 기준이 다르죠. 기준 구분을 할 때, 이 기준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독은 이렇고 공동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독과 공동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준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다중주택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다중주택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다중주택은 계층이 용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3층이니까 어떤 걸 사용하든지 그냥 3층 이하면 다중주택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을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다중주택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심화로 들어가고 예상 문제는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좀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건축 법령이네요. 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예,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할 수 있고. 3번.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공동주택은 1층 전부를 비롯해 구조라요.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연립주택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1층 전부로 하여 비롯해 주차장을 사용한다. 이래도 맞다.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건 공동주택이 맞습니다만 여기에 얘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각각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기준 구분할 때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사실 이제 출제를 하면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숫자를 외우고 막 했다고 해도요. 한 반 이상은 또 틀립니다. 이래서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고 합격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일수록 정확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두 번이나 나왔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객관식의 문제 구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좀 된다. 우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진행하실 때 첫 번째는 300미,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약미가 아니고 300미, 300세 미만이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지어지는 건 뭐 당연하겠고 국민주택 규모다라는 것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종류를 아셔야 돼요. 아까 이제 건축법상 주택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요거 300세 미만이다.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원룸형. 저기 있는 단독이나 다세대 중에서 요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룸형 주택은 가장 작은 규모이고요. 이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주거적 면적 30제곱미터,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고, 14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은 가장 큰 게 5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말은 이제 원룸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여기 이제 두 개의 공간을 할 수 있죠.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건축 제한이죠.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요 건축 제한을 물어보면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주택법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 건축 제한을 어떻게 묶이냐면 이렇게 묶여요. 도그 단원 요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원 도외원은 돼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머리 글자로 정리하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같이 만날 수가 없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 이 원룸형 주택. 그러니까 이것하고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에. 그러나 원룸형 주택의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는 가능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2A 주택과 원룸형 주택도 일정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냐 안 하냐 요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이게 자유로워야 되죠. 뭐 여기서 단지형 뭐 이런 얘기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예. 자,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를 풀어봅니다. 예, 보시면 1번 도시형 300 미만 맞죠? 2번 거기 보시면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면 도구는 안 된다. 그죠? 도구는 안 됩니다. 도구는 안 된다. 원룸형 주택은 14, 50이다. 예, 그죠? 14, 50이다. 자, 5번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는 가능하죠. 없다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있고 또 일정 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2A 주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답이 이제 5번이 잘못됐다라는 건 요걸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외운다고 해서 답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5번 문제는 이제 단편적인 겁니다. 5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번과 4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이제 5번은 간단한 거죠. 공구. 이 공구라고 하는 것은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뭐 도로, 주차장 뭐 이런 것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뭐 도로, 뭐 이렇게 녹지, 뭐 옹벽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2번처럼 지하 부설 주차장, 지하 주차장은 보이질 않잖아요. 위에서는 이게 뭐 그 지하 주차장 기준으로 하면 위에서 뭐 구분이 안 되니까 안 되죠. 답은 2번.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6번 문제 이제 장수명 주택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요 장수명 주택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개정돼서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새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 장수명 주택을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문제와 선택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내겠다. 이거는 뭐 출제자의 의도에 100% 말립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장수명 주택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떠올라야 돼요. 장수명 주택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장수명 주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등급입니다. 등급. 그래서 이 등급을 알고 계셔야 이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등급은 4개 등급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등급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요거를 풀고 요게 이제 나와줘야 문제가 풀리죠. 제일 좋은 게 이제 최우수예요. 최우수 등급. 최우수 그러니까 이제 우수 등급이 있겠죠. 우수, 양호, 일반. 물론 이 장수명 주택의 개념에는 오래 간다 이런 개념과 구조 변경의 용이성 이 부분이 이 장수명 주택의 이 등급을 좌우를 합니다. 좋은 등급 맞으면 맞을수록 좋죠. 자, 그래서 이 등급은 이제 어디다 쓰는 거냐면 장수명 주택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는 1000세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은 최소 일반 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더 오래 가고 더 튼튼하고 더 구조 변경이 잘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이런 우수 등급 이상 이렇게 등급을 받겠죠. 이렇게 등급이 좋아져. 등급이 좋아지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인센티브는 대단해요. 뭘 주냐면 건폐율, 용적률, 뭐 높이 제한 이런 거에 대한 완화가 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세대를 막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분의 110 범위 내, 그러니까 10%를 더 지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양호 등급 받을 바엔 조금 더 신경 써서 우수 등급 받는 게 좋겠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등급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고, 요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1번 보시면, 1번 오래 유지 관리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등급을 좋게 받는다. 그 얘기죠.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라. 그럼 양호라고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식 문제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우수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받으면 좋죠. 인센티브 받으니까. 근데 꼭 우수 등급은 아니에요. 일반 등급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등급 없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제 등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번 보시면 우수 등급 이상 받았다. 그럼 인센티브가 준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냐? 100분의 110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은 이제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둡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은 건강 친화형 주택. 우리가 이 건강 친화형 주택, 뭐 또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주관식 대비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500세대 이상 사업 계획 승인 규모 이상. 이건 이제 현액번 30세대니까 이거 이제 3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져야 됩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게 문제의 확장력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7번도 건강 친화형 주택 이렇게 하면 500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뭐 마감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좀 청정한 어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요. 예. 8번에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장수명 주택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연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8번의 장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요거는 이렇게 지금 장수명 주택의 특징 중에 구조 변경의 용이성 부분이 있잖아요. 구조가 잘 변경된다는 얘기는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감안하시고, 이제 두 가지 기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 14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3분의 1 이상 세대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다 봐서 3분의 1 범위 내지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짓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세대 적용은 두 세대가 살아도 한 세대로 한다는 거죠. 두 세대가 살아도 한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세대 구분을 해서 여기 출입해서 여기서 밥 먹고 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면, 이건 사실은 여기도 한 세대, 여기도 한 세대 이렇게 두 세대가 살지만, 그죠? 가나 이렇게 두 세대가 살지만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 적용을 할 때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을 때는 한 세대로 본다. 한 세대로 본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구분된 공간마다 출입문, 또 욕실, 부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밥은 옆집 가서 먹고 출입은 옆집으로 출입하고 목욕 다른 집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된다. 뭐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요 최소 단위는 14. 뭐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세대나 면적 다 공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구분된 공간마다 하나의 세대냐? 아니요. 이거 두 세대가 아니죠? 한 세대로 보니까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답 5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공동관리, 구분관리 이야기인데요. 이거 이제 좀 세부 요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번에서 이야기하는 공동관리, 구분관리. 물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출제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일반적인 관리와 달리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 등에 그냥 통보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공동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 거고, 구분관리는 너무 크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본적인 이 내용에서 보셨지만 이게 묶이는 건 좋습니다. 단지수는 관계없고 묶이는 건 다 묶여서 1500세대 이하만 되면 돼요. 그러면 뭐 어느든지 묶을 수가 있죠. 구분할 때는 최소 단위를 500세대 이상으로만 묶으시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단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500세대 이하여야 된다라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요런 경우. 딱 하나의 경우인데, 의무관리 대상하고 플러스 300세대 미만이 만나는 경우. 세대 미만.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의무관리 대상이 예를 들어 2000세대다. 그럼 그 옆에 있는 150세대 관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150이니까 이거 적용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죠.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거 보시면 9번 문제입니다. 1번 필요하다. 임의 관리 방법 결정이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하고 인접한 300세대 미만은 1500세대 이하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처럼 결정했다 그러면 시장구청장이 통보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23페이지 10번 문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결정할 땐 지첩 시장구청장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방법과 관련된 부분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관리 주체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 23페이지에 11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방향을 좀 잡으셨지만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 11번 관리 주체와 관리사무소장. 이건 이제 항상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법에는 주택관리사를 둬라 이렇게 돼 있고, 주택관리사 보의 경우는 500세 미만에 갈 수 있죠. 미만에. 자, 그리고 이제 보가 4가 되려면 일정 경력을 갖춰야 되지. 이러한 패턴의 이야기들이죠. 우선 관리처 업무 내용. 자, 그래서 이 관리주체의 업무 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처 업무를 지휘총괄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입자대표의 의결사항과 이제 비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 문제는 뭐냐면, 요것과 이제 비슷한 유형이 또 뭐였냐면,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질서문란 행위자 또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이제 그 주택법령상 이제 그 관리 방법이 결정되는 과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옳은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옳은 것은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거는 이제 어렵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그냥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틀린 것은 정확히 아는데요. 맞는 것은 정확히 몰라.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틀린 건 확실히 틀리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옳은 것은 그럼 네 곳에 틀린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옳은 것은의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지문득인데 읽다 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답 못 찾으면 또 읽어야 되고, 5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냥 통과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제 훈련을 하니까 네 군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 뭐냐면 이제 그 사업체 관리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체 관리가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죠. 사업 주체에서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관리업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 선정하는 그 이유는 그렇죠.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러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선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고 선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무이냐 강행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몇 군데에서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 있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지문은 정말 잘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관리 방법 자치냐 위탁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결정됐다 라고 통보를 하죠. 누구한테 하느냐? 시장구청장에게 하고 사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 통보를 누가 하느냐? 이건 꼭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이 입자 대피를 대피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입자 대피를 대피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번처럼 관리 주체가 한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잘 틀리는 지문이에요. 자, 3번 보시면 이제 계약과 관련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재선정의 형태가 하나 있고 입찰 참가 제한 형태가 있는데 재선정은 10분의 1 이상이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대 구성은 3분의 2 이상으로 이제 하게 되고 입찰 참가 제한은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참가 제한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선정할 때는 10분의 1이고 입자 등의 입찰 참가 제한은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지금 요 이야기는 입찰 참가 제한이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과반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번 보시면 사업체는 입대 구성에 협력해야 되며 관리비 예치금 인계인데 이 관리비 예치금은 언제 인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건 통지하는 때 어떤 통지냐면 요 결정 통보 요 통지하는 때 인계를 하는 거지 구성 시점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12번은 4번도 잘못되어 있고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다 하나하나에 굉장히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내용도 어려운데 답을 쉽게 찾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옳은 것은 한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짜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한 문제가 네 문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평소 1분에 푼다 그러면 4분에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 옳은 것에 대한 훈련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옳은 것은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가급적이면 다 이제 풀고 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한 문제고 뭐 쉬운 것도 한 문제잖아요. 그죠? 자, 13번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를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뭘 공지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주대표 회의, 소집, 또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또 언제 모이는지, 또 관리비 등 관련된 부분, 또 건의사항 조치 결과, 또 누가 일하는지, 또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기손계획, 안전관리계획, 관리규약, 또 구성원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다 공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개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들, 뭐 개별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우리 집에서 온수를 100톤을 쓴다. 여기 중집 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개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사유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세대별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관리사무소장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 예, 그래서 요 관리사무소장 이야기를 좀 이제 정리할 텐데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 업무를 지휘 총괄해요. 그래서 또 실무적인 업무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입대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 운영, 관리, 유지보수, 교체, 개량. 뭐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하시고 또 이런 거 집행하기 위해서 경비, 청구, 수령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해요. 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서도 보셨지만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그 선정과 집행은 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 얘기가 나오면 관리사무소장하고 손을 딱 그어야 돼요.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딱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2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니죠. 관리사무소장님은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에 대한 금원 관리 업무는 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처럼 뭐 규칙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처 업무고요. 관리처 업무를 다 추이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또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을 하고 포인트는 뭐예요? 이것도 정리했었죠. 조정을 할 때 3년마다 3년 경과전에 할 때는 입대 의결을 맡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을 과반수.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배치 신고, 뭐 또 손해배상 책임 뭐 이런 게 있는데 배치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배치 신고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를 이제 해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해야 되죠. 자, 배치 신고인데요. 이 배치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한테 하느냐 그게 배치 신고를.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을 물어보면 14일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면 돼요. 서류를. 그러면 이 서류를 단체가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시장한테 직접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배치 신고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 배치 내용과 그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합니다. 직접 서류를 들고 일로 가진 않아요. 일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문처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럼 그건 잘못됐어요. 신고권자가 시장 등이다. 그건 맞는데 결국은 일로 가니까 단체인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1번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 아까도 보셨지만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은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돼 있고 대신 이게 장기손 계획의 조정이라면 3년 경과전에 조정한다 그러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맞죠. 그래서 2번은 장기손 계획인지 안전관리 계획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이제 배치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이제 의무 배치의 문제는
의무 배치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의무관리 대상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할 때, 이 의무관리 대상은 전부 주택관리사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보도 500세대 가는데요. 그렇죠. 보는 500세대 미만이 사를 가름해서 가는 거죠. 그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도 보시면 그냥 500세대 이렇게 이 의무 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사, 여기는 보. 뭐 보도 여기 갈 수 있으니까 사 또는 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 의무관리 대상은 의무는 전부 사가 배치되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은. 그 중에서 500 미만만 보도 보가 여기로 하면 안 되죠. 사가 여기도 갈 수 있죠. 보가 사 가름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지문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냐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는 게 아니죠. 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사를.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배치 내용 신고를 했다. 그럼 단체에서 시장한테 보고하죠. 그래서 보고는 분기별로 합니다. 근데 우리 지문에는 반기별로 해서 그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번 문제도 이제 옳은 것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좀 걸리고 답 내는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신고증명서 요청을 하면 이제 즉시 이제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답은 이제 5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6번 문제의 경우는 관리체 동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간편하게 뭐 전기실, 기계실, 정화시설, 광고물, 표지물, 난간, 외벽, 돌출물 행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관리체 보관, 관리계약, 열람 청구 행위는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주체의 업무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업 주체 관리와 관련된 이 부분이 좀 어렵고요. 요게 이제 난이도를 조금 키워서 물어볼 때는 난이도를 좀 어렵게 물어볼 때는 요 사업 주체 얘기 나오니까 사업 주체 관리 물론 이론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문제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